모녀 이야기. 겨울이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수도권을 벗어나서 자동차로 한참을 달린 뒤 버릇처럼 금강유계소에 들러 커피를 한 잔 마신다. 보에 채워진 강물은 언제나 저 모습대로다. 싱그러운 여름날 이곳을 방문하면 여행객들이 북적일 때는 강이 활기차 보이고, 오늘처럼 휴게소가 횡하니 비어버리면 강이 쓸쓸하고 구슬퍼 보인다. 어쩌면 내 쓸쓸하고 어수선한 마음이 강물의 모습을 그리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누구와 동행하는 것만으로, 어느 의미 있는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모든 게 역부족이다. 강물이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도, 커피 한 잔에 외로워하는 것도 모두 어둡고 칙칙한 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는 탓이리라. 지난 가을 초입 60년을 함께했던 어머니와 작별했다. 그 이별로 인해 이렇게 암울하고 깊은 터널에 갇혀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개월을 지내는 동안 일상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시름에 젖어 어머니만 그리워하는 착한 딸도 아니었다.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는 어머니를 사랑했던 날보다 지겨워했던 날들이 더 많았다. 태어나서 어머니 보살핌을 받았던 세월보다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와 가족들 뒤치다꺼리하며 보낸 세월이 더 많았다.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할 도리는 다 했노라고 합리화하고는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아무런 미련도 없고 울지도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었고 또 그리 믿어왔다. 사람이 태어나서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이치라고, 죽음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되뇌고는 했다. 하지만 머리로 터득한 이치는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었다. 가슴까지 와서 닿지는 못했다.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내 가슴 속 슬픔은 외톨이였다.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다. 장례를 치를 때는 어머니 인생을 정리하는 절차에만 매몰되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했다는 후련함마저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스러워졌다. 생전에 모진 말로 가슴에 못을 박아 어머니를 슬프게 한 일들, 병수발을 들면서 퉁명스레 못되게 굴었던 일들과 잘못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흐려지기는커녕 선명해졌다. 고통스러웠다. 한밤중 잠에서 깨어나 그 한 여인의 고된 삶이 떠오르면 너무나 불쌍해 꺼억꺼억 고통에 찬 울음이 새어나오고는 했다.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는 회한으로 가슴이 미어져 잠 못 이루는 밤이 여러 날이었다. 내 영혼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문득 어머니가 살다 간 시절의 흔적을 어디에서든 더듬어 보면서 어머니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었다. 이름 없이 살다 간 초라한 인생인지라 세상도 무심해 더욱 서글펐다. 어머니 삶 속에도 행복하고 보람있던 순간이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경상도 소도시 변방의 작고 소박한 마을이었다. 오빠 셋을 낳은 후 지성을 들여 태어난 귀한 딸이었다. 그토록 소원한 딸을 갓난아기로 남겨둔 채 그녀의 어머니는 돌림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어린 자식들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녀의 아버지는 세장가를 갔다. 새어머니는 2살 터울 여동생을 낳았다. 실권을 갖게 된 계모는 눈에 띄게 친자식을 편애했다. 아버지는 후처 눈치만 보는 무능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어린의 행동이 눈에 거슬렸던 모양인지 크게 나무라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계모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저 계집애를 혼내줘요. 살인문을 향해 도망치던 여자애는 게다짝 하나가 벗겨지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딸을 뒤쫓아온 아버지는 살인문 옆에 세워둔 지게 작대기로 개구리처럼 납작 엎어진 딸 등짝을 마구 두들겨 팼다. 오그라드는 2다리를 움켜쥔 여자애는 꼼짝없이 뻗어버리고 말았다. 매 맞는 것보다도 구원을 청할 데가 없다는 절망감이 더욱 아팠을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영농이었다. 집안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다. 후처 딸은 여고를 졸업했고 그녀는 초등학교를 마치는 데에 좋게야 했다. 늘 여동생과 차별되고 비교되는 것이 그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여동생은 평범하고 특출한 것이 없는 반면에 그녀는 영민하고 외모도 빼어났다. 그것이 계모의 질투심을 자극했다.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녀는 자연스러운 욕망조차 내색하지 못하고 속으로 품은 채 자라야만 했다. 그렇다고 온순하고 순종적인 천성은 또 아니었다. 혼기가 찾아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어왔다. 개중에 인근 마을에 사는 대학생 총각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결혼은 새로운 고생길 입문이었다. 시부모, 여러 시숙들, 손이 동서들, 시조카들, 시누이.
그런 대가족 안에서 막내 며느리 역할은 고달픈 날들의 연속이었다. 첫 아들을 낳아 돌이 지나서야 시골 학교로 발령난 남편을 따라 살림이 났다. 남의 집 문간방에서 시작한 살림살이는 초라했다. 교사 남편 월급에서 본가의 생활비도 지원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남편 부임지를 따라 여러 곳을 돌다가 그녀는 고향 가까운 소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슬하에는 아들 셋에 딸 셋, 6남매를 두었다. 계모의 서름 아래서 자란 자신의 처지를 자식들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아 했다. 남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고 싶은 열망도 뜨거웠다. 교육열이 남달랐다. 하지만 남편 월급만으로 6아이를 원대로 키워내기란 무척 요원한 일이었다. 남편은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심성이 온유한 사람이었다. 직장 외 일에는 관심도 없거니와 욕심도 내지 않는 소심하고 융통성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아내와 자식에게는 권위의식 대신 늘 다정하고 자상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이었다. 역으로 남성적 매력이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가정을 끌고 가는 능력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다.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욕망을 직접 실현하기 위해 그녀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푼푼히 넣어 탄갯돈으로 낡고 오래된 구멍가게를 먼 친척에게서 샀다. 작고 볼품없는 건물이었지만 코너에 위치한 명당이었다. 구멍가게로 시작해서는 국수 제조업으로 발전했다. 그 무렵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에게는 도움조차 받을 수 없었다. 총각 1명을 직원으로 들여 운영했다. 영세 사업이더라도 국수 제조는 여자 혼자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노동이었다. 생산한 국수는 도소매로 직접 팔기도 했지만 도시 주변 읍이나 면에서 손님들이 밀가루를 들고 찾아오면 수공을 받고 국수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온종일 기다리는 손님에게는 손수 국수를 삶아 점심을 제공했다. 후덕한 인심과 근면성 덕분이었는지 그 시절에 꼭 필요한 업종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올망졸망한 자식들은 자식대로 건사하며 가게는 가게대로 꾸려나가는 일은 웬만한 여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건만 그녀는 강인하고도 억척스럽게 해냈고 경제 사정은 점점 좋아졌다. 여러 해가 지나자 낡은 가게는 헐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짜리 반듯한 상가 건물을 올릴 수 있었다. 1층 점포 2개는 월세를 놓았고 2층 반쪽은 가정집으로 꾸미고 나머지 반쪽은 미장원을 만들었다. 미장원은 큰 도시에서 미용 기술자를 구해와 그녀가 직접 경영했다. 사업과 관련한 대소사는 전적으로 그녀가 추진력을 발휘했다. 그 무렵 남편은 인근 학교로 발령나 집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의 역할은 본인 직장에만 한정돼 있을 뿐 전면에 나서는 법이 없었다. 오직 하나 아내 일에 협조하는 일이라면 본인 명의로 차용증을 써주는 것이었다. 목돈 마련 방편으로 조직한 계모임이 있었다. 그녀는 여러 해 그 모임의 계주 노릇을 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진 공무원 남편과 사업수완 뛰어나고 사교적인 그녀의 이미지가 좋았는지 돈을 맡기고 이자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현찰이 거래됐고 남편은 차용증을 쓰는 일이 빈번했다. 2층 집이나 부잣집이라 불리며 주변에 부러움을 사던 날들은 뇌관이 폭발하며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발단은 유류 파동이었다. 그녀가 빚을 계속 늘려 운수업까지 사업을 확장한 때였다. 2.5톤 트럭 이대로 밤에 서울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업이었다. 고용한 운전기사들이 차 사고를 자주 낼 뿐 아니라 수익금을 빼돌리는 판국에 유류값도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불길한 입소문이 입소문을 내면서 사람들이 기어이 우르르 몰려왔다. 저마다 피땀 어린 돈들을 받아내려 아우성이었다. 2층 집은 빚쟁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동안 착실히 차용증을 써주었던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잡혀가 여관에 감금되기도 하였다. 친척 조카가 낫을 들고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고향에 사놓은 밭을 주고 조카 빚은 해결했다. 그런 와중에 이웃이라는 어느 작자는 도와주는 척 손을 내밀며 2층 집이 헐값에 넘어가도록 수작을 벌이기도 했다. 변두리에 사두었던 포도밭이랑 자식들 학교 생활 때문에 큰 도시에 마련한 집까지 모두 팔아도 빚이 다 변제되지 않았다. 남편 월급에 차압이 붙었다. 정확히 월급 절반이 자동으로 공제됐다. 원금의 법정 이자까지 소송 순서대로 대기 중이었다. 채무 변제는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일개 개인의 파산치고는 그 일대의 파급력이 대단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어마어마한 후유증으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남편은 시골 학교로 가서 농가 방 한 칸에서 홀로 자취했다. 품에 끼고 있던 작은 아이들은 큰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과 합류시켰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딸이 학생 신세를 면한 유일한 자식이었다. 이토록 처절히 가정이 공중분해되고 나서 그녀 본인의 거취는 과연 어찌 되었을까? 그녀가 살던 도시 외곽 깊은 산속에 돼지 농장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한때 그 야산의 표고 재배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며 농장 주인과 알게 됐고 그때 인연 덕분에 농장 일을 도우며 살게 됐다. 돼지 막사와 이어진 방 하나와 허술한 부엌이 그녀가 기거하는 공간이었다. 40대 중반 그녀의 도전 정신은 아직 살아있었다. 낯선 삶이지만 1년에 여러 번 표고를 따서 말리면 상인들이 찾아와 버섯을 수매해갔다. 그렇게 표고버섯을 내다 팔아 목돈이 생길 때마다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며 그녀는 아이들 학업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걸었었다. 그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나는 그녀가 열심히 살던 곳에 왔다. 강산이 변해도 여러 번 변해버린 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스팔트 길과 가물가물한 내 기억 속 구불구불하니 경사진 산길을 퍼즐 조각처럼 조심스레 맞추어 보는데 잘 안 됐다. 언덕배기는 완만한 경사로 다듬어져 포장돼 있을 뿐 아니라 구불구불 휘어졌던 모양도 깔끔하게 바로잡혀 있었다. 내가 아는 그 길이 정말 맞는지 낯설고 확신이 없었다. 그래도 군데군데 남아있는 옛 지형과 동네 입구를 통해 새로 난 이 길이 까마득한 기억 속 그 길이 맞다는 걸 겨우 알아냈다. 오래전 일이었다. 어머니를 만나러 동생들과 이 산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다. 구정을 맞아 어머니를 찾아가는 날이었다. 읍내에서 어머니가 계신 농장을 지나 더 깊은 마을로 운행하는 시골 버스는 하루에 2번 다녔다. 덜커덩거리는 그 버스마저 놓쳐버리면 마냥 걸어가야 하는 험한 산길이었다. 동생들과 타고 온 완행열차가 읍내에 도착한 시간은 늦은 밤이었다. 그 겨울밤은 깊고도 어두웠다. 읍내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자 칠흑 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은 고요하고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온 천지에 내려있는 눈이 다행히도 어둠을 밝혀주어 우리는 걸을 수 있었다. 파산하고 뿔뿔이 헤어져 지내게 된 후 우리 가족은 모두 제각각 가슴속에 비애의 멍울을 달고 살았다. 일상을 보내다가도 불현듯 가족 중 누군가가 떠오르면 몹시 불쌍하고 가슴이 아려왔다. 서로 늘 보고 싶고 절절히 그리워하는 생활 속에서 유별난 애착이 형성되었다. 형편이 되면 무조건 가족을 만나는 일이 우선이었고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늘 반갑고 행복했다. 이별이 찾아오면 서로가 유난히 애절해했다. 특히 막내 남동생은 정에 목말라 있었다. 나와 헤어지면 항상 아쉬움을 울음으로 대신했다.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으니 어머니를 찾아가는 우리 남매들 그날 밤길은 슬프면서도 행복하였다. 인적 없는 외로운 산중에 홀로 있는 어머니도 우리를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설렜다. 우리는 웃고 떠들며 눈길을 걸었다. 발목이 푹푹 빠져도 혹여 그러다 넘어져도 서로 일으켜 잡아주고 어깨 동무하며 걸어가노라니 매서운 겨울 밤길이 전혀 무섭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서 사회에 진출한 자식들이 학생인 동생들을 도와주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주로 수도권에 정착했으므로 부모님도 자연스레 상경하여 인근에서 살게 됐다. 나와 내 바로 아래 여동생은 결혼한 후 늘 친정에 얽매여 부대끼며 살았다. 우리 집 풍토에서는 경제적으로 비독립 상태인 동생들을 돌보는 게 당연했다. 어머니는 경제력이 없었지만 경제적인 결정권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있었다. 어머니는 출가한 딸들에게조차도 경제적으로 간섭하였다. 내가 탄 적금을 돈이 필요한 동생에게 빌려주라 지시한 적도 있었다. 결혼한 여동생도 나처럼 친정집에서 도통 벗어날 수 없었다. 부모님이 병원에 실려 가시는 일이 허다했는데 거의 여동생과 내가 보호자로 따라갔다. 치료가 끝나고 병원비를 계산할 때가 되면 나와 동생은 서로 눈치를 보다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카드로 결제하고는 했다. 내 형편이 더 어려웠지만 언니인 관계로 결국 결제는 내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몹시 미안하게 여기셨다. 집에서 책을 보는 일이 주로 아버지의 소일거리였다. 주변에 특별히 요구하는 일도 없고
애초에 주변이 불편해지는 일은 안 만들려고 노력하며 조용히 지내는 분이었다. 이런 아버지께서 어느 날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다. 저 앞에 보이는 길이 내 고향 마을길 같아. 꿈을 꾸듯 기운 없는 목소리였다. 거실 창밖으로는 상가를 끼고 길게 휘어진 거리가 보였다. 언뜻 보면 과연 아버지 고향 마을 모습 같기도 했다. 고향을 못 가본 날이 까마득하니 고향이 그리우신 거구나 생각하며 마음이 짠해졌다. 아버지, 저희가 모셔갈 테니 고향 한번 다녀올까요? 아니다. 힘들어서 못 간다. 이미 연로한 아버지는 그리운 고향도 가보지 못할 만큼 쇠약해져 있었다. 무심한 자식들은 아버지가 입 밖으로 내기 전까지는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한동안 일상을 보내던 안락한 본인 침실에서 가족들과 사랑의 교감을 나누면서 평화로이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청각이라고 했던가. 그 말이 정말인지 아버지, 사랑해요 하는 간절한 자녀들 부르짖음에 아무 응답 없이 몸은 굳어가는 가운데 감고 있는 두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나는 아버지 정신이 맑을 때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아버지 앞에서 직접 읽으며 사랑을 전했다. 의식을 행하기 위해 세 딸은 아버지 침상에 모여 앉았다. 아버지 딸로 태어나 감사하고 아버지와 잊지 못할 많은 추억들로 행복했고 정말 사랑한다는 이별의 인사를 전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손을 꼭 잡아주셨다. 보잘것없는 아버지를 이토록 사랑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는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승에서 연이 다하였음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이별하는 슬픔이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랑을 나누지 못해 두고두고 남는 회한은 없었다. 노안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내 아버지는 떠나시는 모습조차 아름답게 내 가슴에 남아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6년을 홀로 지냈다. 초반에는 노인정에도 다니며 나름대로 잘 적응해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독거 생활을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여성적이고 가녀린 외형의 어머니는 잔병치레도 잦았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종합병원까지 일상의 절반은 병원 신세를 지고 살아야 했다. 매일 복용하는 약이 밥보다 더 많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적이 있었다. 잘못 살았다고 느끼는지 묻는 항목이 있었고 어머니는 자조적인 투로 망설임 없이 의사 선생님께 대답했다.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나는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힘든 충격을 받았다. 젊을 적 실패로 상처가 깊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실패한 인생이라 단언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본인 삶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젊은 시절 어떤 친척이 아버지에게 집구석을 망친 여자와 왜 이혼하지 않느냐고 타박했던 적이 있다. 물론 그 말은 어머니 귀에도 흘러들어갔고 어머니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본인 입장을 대변했다. 자식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할 때면 자신의 존재감을 이상한 방식으로 표출하던 어머니. 자식들이 본인 뜻에 따르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할 때도 있었다. 실제로는 죽지 않을 정도의 자살 소동을 벌이고 응급실로 실려간 적도 몇 번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어머니 편에 섰다. 어머니의 든든한 방패막이 돼서는 어머니와 자녀들 간 갈등을 중재했다. 근데 그런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홀로 남은 어머니는 정신이 불안정할 때가 많았다. 툭하면 본인과 남을 비교해가며 남의 삶을 무척 부러워하였다.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나쁜 상황만 확대 해석해 불행을 자초하는 경향이 강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남들처럼 자식들 가르치고 애써 키웠는데 나는 같이 살 자식도 없네. 노인정에서 알게 된 다른 노인과 본인 처지를 비교하며 어머니 집에 안부 차들른 내게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각자 형편대로 살아야지. 무턱대고 부러워한다고 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 철없는 투정에 심사가 뒤틀린 나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상냥한 위로를 도무지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이 자식 저 자식을 붙들고 돌아가신 아버지 욕을 하며 원망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허한지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나와 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다. 어머니와 대면하고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늘 언짢고 불편했다.
이런 어정쩡한 날이 연속되던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났다. 어머니가 밤중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고 만 것이다. 급한 연락을 받은 여동생이 도착해 보니 어머니는 큰 대자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하던 시절 경운기에서 떨어져 한쪽 고관절이 골절돼 수술까지 받았었다. 그때 이후 한쪽 다리를 절고 다녔는데 성한 반대쪽 다리마저 크게 다치고 말았던 것이다. 고령이라 쉽게 회복되지 않아 퇴원이 어려웠다. 어머니는 지루하고 힘든 병원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 퇴원시켜 달라고 졸라댔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도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상황을 누누이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어머니 원대로 됐다. 퇴원하되 시간제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그때그때 여력 있는 자식도 어머니 집에 들러 돌봐주는 시기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다. 거동도 어려운 어머니를 자식들이 이렇게 돌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강요하다시피 어머니를 설득해서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니는 간병인뿐 아니라 같은 병실 내 다른 환자들과도 마찰이 생겼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적응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했다. 담당 간호사도 어머니가 퇴원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기가 죽어 다소곳이 앉아있는 어머니 모습은 환자복을 입고 있어도 참 고왔다. 병실에서 다른 보호자가 어머니를 보고 저 할머니는 참 고우시다고 말할 정도였다. 강하고 억센 어머니 말투가 고운 자태를 빛바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나 여기서 나가라면 어떡하지? 의외였다. 당장의 퇴원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쫓겨날까 걱정하는 어머니가 가여웠다. 잘못도 없는데 무턱대고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건 걱정 말고 대체 뭐가 문제예요? 알고 보니 간병인이 보호자가 자주 찾아오는 환자에게 더 잘 대해주는 모양이었다. 보호자가 선물이나 반찬도 갖다 주며 간병인을 살갑게 챙기면 간병인도 그런 환자들에게 눈에 띄게 잘하는 듯했다. 보호자도 자주 오지 않고 선물로 환심도 사지 못하는 어머니는 찬밥 신세였다. 공연히 눈치가 보이며 계속 기가 죽던 어머니는 결국 자신을 홀대하고 함부로 대한다며 간병인에게 직접 따졌다. 그게 서로가 불편해진 결정적인 계기였다. 여러 자식 중 단 한 명도 어머니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 환자를 무시한 담당자에게 항의해 어머니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했고 어차피 눈치꾸러기로 남아있을 바에야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번에는 자식들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을 골랐다. 각자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갔다. 요양병원 생활은 그럭저럭 견디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어서 몸 상태가 좋아져 집으로 돌아가는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점점 늦어지니 수시로 전화해 본인이 언제쯤이면 집에 갈 수 있느냐며 나를 피곤하게 했다.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안 된다고 퉁명스레 말한 후로 어머니는 간병인이나 자식들 도움을 받으며 혼자 걷는 연습에 매진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다. 보조기구에 매달려 버티는 상체에 무리가 갔는지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 강한 마음과 의지에 비해 몸이 너무 약했다. 이도 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호소했다. 죽어도 내 집에서 며칠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먹어보고 죽고 싶다고. 정말 애원을 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막을 수 없어 결국 집으로 모셨다. 오전에는 요양보호사가 돌봐주고 오후에는 손이 가는 자식이 들여다보고 밤에는 어머니 혼자 지내게 되었다. 퇴원 소식을 듣고 찾아온 노인정 친구분도 만나는 등 어머니는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언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른 아침 전화기로 들려오는 다급한 여동생 목소리.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지 꼭 일주일 만이었다. 침대 옆 방바닥에 누워있던 어머니. 한쪽 팔은 침대로 오르려고 애를 쓰다 끝내 굳어버리고 눈조차 감지 못한 채 몸짓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어머니. 어떻게 이런 모습을 남기고 떠나셨을까? 충격적이고 현실감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 눈을 감겨드렸다.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애타게 청했을 절박한 도움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못했던 것이다. 어제까지 살아있던 한 생명이 오늘은 떠나가고 없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 모든 것들은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면서 무심하게 흘러간다.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즐기는 방법은 터득하지 못했지만 시련이 닥치면 누구보다 용기 백배하던 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만난 외사촌 동생을 통해 어머니 처녀 시절 사진 한 장을 구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단발머리에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개화기 여성이었다. 당당하고 멋진 자태가 아름다웠다. 내가 아는 어머니는 늘 고생스럽고 힘들어 보였는데 사진 속에는 생동감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처녀가 있었다. 내가 가장 보고 싶던 모습이다. 아무리 불행한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은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 사진 한 장이 나를 일깨웠다. 지치고 아픈 어머니 모습뿐 아니라 행복하고 당당한 어머니 모습도 존재했다는 사실을.